눈치 안 보고 하이킥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영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의 버니 샌더스 민주당 최은열 의원, 그다음에 저격수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보수논객 이수희 변호사, 반기문 32만 불 수수보도로 보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박혁진 기자, 시사저널 박혁진 기자, 기업정보 분석 전문가이자 애국보수 한초 소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얘기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보죠. 그 전에 한초 소장님. 예.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를 좀 못했는데 네네. 롯데가 요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 유통 사업에서 크게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드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통 사업은. 왜냐하면 그 사드는 중국에서 지금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안보에게 보복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중국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공자학원 거기 이제 강사들 지금 그 비자 발급이 엄청 강화돼서 비자 발급에 대한 조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만 안 할 뿐이지 좀 까고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롯데가 그 사드 때문에 롯데가 지금 중국에서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드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라 이미 신동주 부회장하고 이미 경영권 문제가 났을 때 그때 그 신동민 회장이 아버지한테 중국에서 1조 원 손해봤는데 그거 보고 안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미 신동주 회장 측에서 그 의혹을 제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롯데는 중국에서 인수합병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것도 거의 다 처분을 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 한겨레에서 2월 8일자 기사예요. 한겨레니까 이거 진보 농객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애국보수 농객이 한겨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제가 이용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데월드 선양 공사 중단까지 짙어진 보복, 깊어진 고민 나오는데 그 기사 내용 중간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어차피 아직 겨울이라서 그 선양은 지금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혹한기에서 사실 공사가 중단된 상태래요. 그래서 겨울에 때문에 큰 타격은 없지만 일정상 차질을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롯데마트 관계자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폐점 논의를 한 것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베이징에 운영 중인 롯데 슈퍼 세 곳을 지금 폐점한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수익성 때문에 한 거지 사드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사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 작년 1월에 제가 이제 그 중국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다 해서 그 상해하고 선전을 좀 다녀왔었는데 이미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 보통 그를 상회했었는데 작년 아마 6%대 후반이고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숫자를 손질을 해도 7%를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에 가 보니까 중국 이제 1선 도시, 2선 도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2선 도시, 3선 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들 이런 데가 거의 유령 도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분양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이렇게 좀 선행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좀 꺾인 상태라서 사실은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럼 왜 자꾸 근데 사드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간다고 헐리우드 액션? 이건 이제 자꾸만 이제 본인에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동민 회장께서 본인들의 경영 그 에러를 계속 사드에다 밀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아유 잘 됐다 사드야 고맙다. 그리고요 롯데 성주에 있는 골프장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 골프장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정부에서 지금 남양주에 금싸라기 땅이랑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남양주 정말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사드 때문에 본인들 중국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피칭하면 이건 정말 문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황격규 실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2인자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있죠. 거기 가신다고 인원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고 근데 그거를 하는데. 지금 황각규 실장이 이런 걸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좀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롯데가 사실은 부동산 장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재벌이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 요충주에 있는 땅을 사서 이걸 잘 개발하는 회사인데 저는 여기서도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보니까 성주 골프장이 장부가로는 850억이고 그리고 이제 공시가로는 450억이고 남양주가 이제 1,4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밀당을 좀 하면서 이제
남양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좀 많이 얻어내. 그러니까 땅을 져달라는 거 아닙니까? 약간 1대1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이 이제 지금 국방- 손해보고 있는 거를 예. 거기서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예, 거기서 지금 보존을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1,400억 이걸 다 줄 수 없다. 그 이제 뭐 일정 부분 뭐 해주겠다는 게 여기서 이제 밀당을 하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그 남양주가 아닐까. 거기 아주 저기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그쪽에 있는 곳입니까? 아주 요즘입니다. 퇴계원 앞에 아마 거기 얘기할 그 교환 부지가 아마 거기 그 군부대 자리인 것 같은데 아주 거기 요지예요. 그리고 이거 롯데는 이거 앉아서 코 푸는 거예요. 성주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아니 국회의원들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모르고 뭐 하신 겁니까 도대체? 아유,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롯데는 이거 저기 예산의 그 국가 자산의 잘못된 사용인데 이거 그렇게까지 롯데 많은 혜택을 준다면은 충분히 이거 문제 제기가 돼야 될 것 다음에 같은데요. 최이배 의원께서 5분 질의로 해요. 이거. 아니 제가 그 특히나 또 저기 예산 전문가인데 이거 미처 못 봤습니다. 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중요한 게 이거 이런 걸 저희 잘 봐야 되고 롯데가 이번에 또 보바스 병원인가 보바스 재활병원이가 또 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또 이제 말들이 많더라고요. 또 한 2천억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롯데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뭐 사드 배치 때문에 골프장 좀 저기 하라고 하면 솔직히 좀 손해 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뭐 중국에서 사업을 뭐 거의 실패했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 기업이니까 죽는 신용을 해야 또 뭐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 나라의 정책을 위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희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더 이익이죠. 아니 진짜 실질적으로 땅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혜택을 준다면 그건 이거는 문제지. 국회에서 당연히 막아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네. 미래 가치도 성주하고 남양주하고 따져보면 그러니까 미래가치로 말하면 이거 한 비교가 안 되죠. 1000배 아니 남양주하고 성주 그 산골짜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1000배 가치나요. 1000배. 아 이거는 지금 땅 대 땅으로 교환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롯데에서 저 앓는 소리 하는 이유가 성주에 수용이 돼서 우리가 사드 그 저기 배치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용지 저 부지를 주는 바람에 중국에서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영업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뭐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그쪽 땅으로 해달라. 네. 뭐 그렇다 그러면은 환급해달라. 대충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손실 난 게 없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롯데가 말씀이냐면 원래 그러니까 롯데 중국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롯데 원래가 입장에서는 근데 롯데가 원래 중국에서 사업이 이미 네. 말아먹었다는 다 얘기죠. 실패했죠. 예. 근데 롯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얘기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되면 악유가 액션을 맞는 갖다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정말로 그 사드 문제가 나와서 힘들었던 곳이 삼성 SDI하고 LG화학 그 배터리 만드는 곳이 배터리 때문에 고생했죠. 굉장히 고생을 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키우겠다고 그렇죠. 자기네 국내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만 지원하고 외국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그런 형태로 그 기준을 만들어 버렸었는데 중국 배터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삼성과 LG가 다시 이렇게 뭐 좀 보존을 받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예, 중국 정부가 그 저도 이제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동차 네. 전문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그 우리나라 그 이제 기업들이 만든 그런 방식으로 셀 방식으로는 그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효율성이 이게 훨씬 더 높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3원계죠. 3원계. 효율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부피도 작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거 지원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중국 기업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네 기술로 채택해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옛날에 그 이동통신 결정할 때 뭐 TDA 방식이냐 무슨 그 방식 갖고 막 그때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계 배터리 업체들에는 지원 안 해준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게 더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으니까 한국계 업체를 다시 이제 저기 해준 거죠. 추천해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사드 때문에 손해보는 업체들은 화장품 업체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화장품 여행업계 뭐 여행업계. 이런 데가 좋지 중국 롯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롯데 같은 경우에 롯데가 갖고 있는 게 유통이잖아요. 유통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예요. 현지 업체들이 그렇죠. 구매력에 있어서 외국계를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까르푸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철수했죠. 예, 철수하는 예. 거 보세요. 홈플러스도 뭐 실제적으로 중국의 그 타오바오인가요? 네. 그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땅덩어리를
다 커버할 만큼의 이 모바일 이 쇼핑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롯데 같은 유통 시스템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이영진 앵커는 롯데를 미워하세요? 저 미워하지 않고요. 제가 왜 이러십니까, 소장님?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구석에다가 몰아넣으실 겁니까? 자, 그러면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자, 김정은의 미사일이나 핵도발 변수. 사실 목표는 미국의 트럼프지만 일본의 아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특히 선거, 그중에서 대선 국면에서 부풍. 이거 또 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이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는 황교안 총리가 선거에 나온다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그 국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반드시 이제 보수층의 어떤 결집을 할 만한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이미 오늘인가 미사일 한번 오늘 쐈죠. 새벽에 쐈죠. 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그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취임해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강경한 기조를 보여주는 이런 줘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그 부풍 아니면 그런 그 외부적인 변수들이 반드시 한 번은 몇 번은 더 있을 거라고 본다. 예. 원래 지금 시기가 무슨 뭐 키졸부 훈련 뭐 이런 거 있을 3월달. 때마다 네, 원래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좀 북한이 이제 액션을 보이는 때인데 뭐 이게 이제 또 지금 선거랑 이제 맞물려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선. 근데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북풍 가지고 재미 봤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을 것 같아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외부적인 변수가 트럼프 정부라는 게 저는 더 이제 기존에는 좀 없었던 변수라고 보는 좀 거죠.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리는 얘기는 이제 선제 공격 뭐 이런 뭐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선제 타격론이 선제 지금 타격론. 그게 북한 아니 미국 그 국무부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트럼프도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그렇죠. 적이.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는 저기가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저기는 또 그 지금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정부잖아요. 개연성은 충분히 예, 있어요. 예. 그런 예. 일들이 터지면 사실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의 어떤 결집이 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애국 보수 애국 보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 이런 거 느꼈어요.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일교육 전문위원 교육도 받은 사람입니다. 무려 시간을 한 달이나 빼서.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김정은은 이번에 노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회담을 하고 있으니까 한 방 먹어봐라. 그리고 이제 보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졸부 훈련 앞두고 있으니까 한 방 먹어봐라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좀 우리 박혁신 기자하고 좀 다른 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보수가 결집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수가 결집이 아니라 북한이 노린 거는 남한의 분열이죠. 이걸 쏘므로서 이걸 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결집이 되면 결국은 또 이게 또 양분돼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다음 대선이 뭐 언제가 될지 3월 달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바로 될지 아니면 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분열돼 버린다는 거죠. 분열을 노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한 방 쏜 거 가지고 김정은은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보고 노리고 지금 쏜 걸 겁니다. 저는 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국민 분열을 노리고 쐈다라고 생각되는 이미 점에서 분열돼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주말 되면.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말에 촛불 집회 나오시는 분이나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나 다 마음은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고 뭐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는 거 그거 다 똑같은 목표지 않습니까? 다만 그 방법론적인 차이인데 그거를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면 사실 경쟁력을 국가가 가질 수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려합니다.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떠올랐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북풍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북풍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이쪽에 남한의 어떤 보수 정권과 북한의 이제 정부가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그런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짜고 치는. 네. 지금도 그럴까요? 아유, 지금은 저쪽에서 겁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불통의 정부, 박근혜 정부.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지금 북풍을 일으켜서 이쪽에서 보수가 더 결집해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은 북한이 자기네들한테는 더 좋은 거다. 그런데 최근에 황교안 된 그 얘기를 네. 계속 들어보면 네. 2월 달에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 얘기는요. 그 뭐 국지전 얘기를 저도 뭐 그쪽 어느 그 정치인한테서 강연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러니까 짜고 치는 북풍 그거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제 한반도의 주변에 그 분위기가 특히 이제 안보라고 하는 쪽을 보면은 이전하고 많은 다른 변수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 분위기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칠 거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 기자님 말씀대로 그 뭐 보수가 정말 그 대세를 움직일 정도로 결집을 할 거냐, 저기에 대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반도 주변에 이런 그 위험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대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결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확장성이 좋은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보수,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이제 한반도 주변에 이게 외교 안보 쪽의 변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모습에 따라서 저는 보수표가 결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 야당 쪽, 특히 더민주당 쪽에서는 본선에서의 그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후보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호남 민심이 움직이고 하면은 저는 안희정 지사의 파괴력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풍 얘기가 나오면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하지 정확하게 뭘 해결을 한 적은 없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부분 지난번에는 기억을 거슬러 보면 얘기를 또 안 했고요. 요즘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저는 썰전 뭐 인기 프로니까 썰전에 네. 저 출연한 거를 좀 봤어요. 거의 저는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데자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첫 번 이제 먼저 나왔어요. 썰전에 출연을.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표한테 질문한 릴레이 질문인데 뭐냐면 삼철 있잖아요. 뭐 양정치 이호철 하는 그 삼철 비선 얘기가 있다. 그거를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즉답이 뭐냐면 즉답을 안 하고 왜 국민을 보고 정치를 안 하고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하죠? 그러더니 그중에 한 철은 지금 정치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그 친문 패권에 특히나 그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2012년에도 나왔던 문제 제기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철이 누구예요? 한철이? 그 양정철 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비서관. 예. 그러니까 그 한철이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그건 이호철 부산에 지금 예. 자, 시선을 좀 돌려서 얘기를 좀 해보죠. 저희는 뭐 대선 주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프로는 아니니까요. 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문재인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문재인 전 대표 경제 정책에는 지금 시급한 구조조정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걸까요? 이거는 최 의원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우리 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설명도 하고 디펜스를 해야 되겠지만 네. 아직은 최종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좀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저희들도 걱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스타일하고 문재인 지금 전 대표 그 스타일 보면 약간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과연 나중에 본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이 정책도 그래요. 지금 뭐 여기도 있지만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어서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그거 지금 논란이 많다면서요. 네, 캠프에서도. 그거는 어느 누가 세금 걷어가지고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면 못 하겠어요. 그거는 정책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부분이 한 10% 정도 되고 90%가 기업 부분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활성화돼서 일자리를 더 만들 거냐 이 정책을 먼저 내세워야지 여기에 대한 얘기 없이 뭐 공공 부분에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뭐 정책에서도 하수 중에 하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아니 거기 싱크탱크가 900명이라면서요. 네, 거기 뭐 점점 많아지네요. 줄 서서 가는 모여가지고 거죠. 사공이 많으니까. 아니 그게 정식 싱크탱크만 900명이고요. 그 외에 또 모임이 한 1000명 된답니다. 그러면 1900명이 모여서 만든 정책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생각에 진짜 우리 그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네. 캠프 중심의 대선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르면 당의 정책이도 있고 영수도 있고 하니 쭉 연구와 검토한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데 캠프에 모인 사람들은 뭐 한 달 안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한 거 툭툭 던진 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그걸 정책으로 발표하니까 당선된 후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꼴짝 공약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선도 이 캠프 중심의 대선을 치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적으로. 그 당 중심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나온 것 보면은 이제 설익지 않은 그런 그 아이디어들 그냥 뭐 툭툭 던지거든요. 근데 국민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트럼프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해도 결국에는 당에서 모든 거를 다 흡수를 해서 그래서 정책을 딱 재단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 일자리 정책 이제 뭐 지금 얘기가 나와서 드린 말씀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문 대표한테 아주 그 설익은 진짜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그냥 딱 해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아킬레스건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형국인데 8일 날인가요? 그 성남 ISC라고 해서 거기 이제 IT 뭐 이런 쪽으로 방문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은 거예요. 따라붙어서 그 문 대표한테 뭐 이런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기자들이 약간 공격적으로 막 질문을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보좌진들이 그걸 다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날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기사도 나왔죠? 예, 네, 예. 근데 문제가 크게 됐죠. 이게 사실 그날 문제만이 아니고 그 문 대표가 이제 기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약간 요즘 표현대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걸 다 차단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들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중에 하나는 소통을 하지 않는 것. 특히 이제 뭐 신년 간담회 같은 거 하면은 기자들 질문 안 받고 들어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문재인 대표의 모습에서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특히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 대답을 하면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뭐 이런 걸 일부러 피하고 이게 또 이제 더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그 문재인 캠프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겠다 이런 건 있는데 구조조정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주요 노조의 그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이거는 있어요. 이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후보자들은 다 예선 후보자들이에요. 경선. 그러니까 예비 후보, 예비 다 후보. 그러니까 예선을 거쳐야 될 네. 후보들이 아직 예선을 안 치른 후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가를 위한 구조정책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건 구조조정 얘기는 아무도 안 네, 하고 이거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문재인 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비 경선을 치러야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예선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표 떨어지니까 얘기 안 한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일자리 얘기, 너 일자리 만들어줄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81만 개도 사실은 그날 발표하시고 그 다음 날 공무원 학원이 많이 있는 노량진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예. 노량진 위한 대책이라고. 예. 그래 가셨단 말이죠. 그런 것조차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야, 이거 진실성이 없구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앞으로의 대통령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백년대계를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계셔요. 대우조선해양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집어넣는데 세금이 지금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또 이제 국민연금하고 저기 또 기금이 또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준비하고 있어서요. 네. 나중에 최종 우리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걸 아마 이제 구조조정 문제는 얘기할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영진 앵커가 한번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구조조정하면 사람 자르는 얘기만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때 1대1 인터뷰를 한번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조조정을 해야 될 기업이 한 3, 4천 개가 정도 되는데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이 한 4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식으로 구조조정하면 뭐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구조조정하면 임금 구조조정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 임금 구조조정. 그걸 통해서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선 주자들이 이제 민감하죠. 구조조정 뭐 사람 항상 인력 구조조정이 우린 떠오르니까 함부로 얘기 못 하는 안철수 건데. 대표도 얘기 안 했잖아요. 내일 합니다. 아, 맨날 왜 내일 합니까?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답변서를 쓰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일 이거 방송 나가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모레군요. 화요일 날 그럼 화요일 날 올리겠습니다. 전북 기자단 기자협회 거기 이제 뭐 그 전주 가서 구조조정 얘기해요. 지금 전북 군산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지금 이제 문을 닫기로 현대중공업이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다 실직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거기서 일부는 이제 다시 본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정규직들은 밑에 이제 뭐 비정규로 들어온 분들이나 또는 이제 그 밑에 하청기업이나 이런 기자재 업체들은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어려운 문제죠.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은 멀쩡한 회사예요. 작년에 그 2016년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난 회사예요. 근데 영업 지금 구조조정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근데 계속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조선업종이 한 2, 3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 번 게 지금 번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몇 년 버틸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측면에서 군산 조선소를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이거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지금 하루 종일 그 머리를 차다가 결국에는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사와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같이 논의를 하자. 일단 최소한 문을 닫기 전에 좀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가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근데 이제 회사는 이미 결정했고. 근데 이제 지역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비정들 뭐 이런 이제 그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공 물량을 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미 이제 조선업 한번 나왔던 정부가 얘기죠. 냈는데 맞아요. 그 목표가 뭐냐면 이제 중소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물량들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거기에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이 큰 회사가 그런 거 물량 받아내면 밑에 다른 진짜 중소 그렇죠. 조선소는 더 죽이는 거니까. 세금으로 대기업 밀어준다 이런 비판 그러니까 이거 이제 피할 수 없죠. 답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 근데 군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답이 없는데 답이 없으면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그걸 막 얘기해요. 그냥 그 자리 가서. 총선 때 김무성 대표가 현대중공업 가서 하던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셨죠 그때? 김무성 대표님? 해고는 한 명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 선언 일찌감치 하신 겁니다. 근데 막 벌써 공공 물량 그쪽 군산 조선소에 주라고 막 하고 사람들이 후보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차마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적지 않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감해요. 진짜 그 지역 가서는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민감하니까 피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거 가지고서 결국은 검증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답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크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군산 지역 또는 뭐 지금 어려운 뭐 목포 뭐 좀 불경 거기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돌아서서 정치인의 미덕이 그거라면서요. 돌아서면 본인의 말을 잊어버린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정치권에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치인이에요. 자기 지역구 회사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 문 닫게 안 해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직접 자기가 정치인이어가지고 자기 회사를 살린 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살하셔서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정도로 정말 저는 그 기업의 경영에 정치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구조조정 얘기를 제가 잠깐 이제 화두로 던졌지만 그런데 정치가 개입을 안 하면
그러면 세금도 투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 얘기가 지금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처럼 임금 구조조정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왜 후보들이 구조조정 얘기를 못 하냐면 산업 구조조정과 그 전체적인 그 우리 큰 틀에서. 개편을 네. 다 해야 되는데 네.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싱크탱크가 900명이 있는 캠프도 있는데 왜 그걸 말을 못 합니까? 속 터져 미치겠습니다. 아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조정을 해야지 우리가 다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꼭 그 사람을 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을 좀 조정해서 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그 저 창업도 좀 많이 하게 하고 네. 저 최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군사하는 그 뭐 조선소 얘기 말씀드리면은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 같이 머리를 앞대갖고 그 조선소를 이용해서 그 조선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분들이 창업해서 새로운 뭐 기술을 네. 개발해서 엔진을 만들어낸다든가 새로운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던 그런 배를 그분들을 잘 만드신 분이니까 뭐 요트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요트를 좀 세계 경쟁력인 걸 좀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걸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전부 다 그냥 구조조정하면 사람 자르는 걸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게 결국 그게 뭐냐? 표만 생각. 표. 예. 이 표만 아, 생각하셔가지고 저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아주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지율 15%가 넘은 대선 주요 예비 후보들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넘었다가 다시 떨어진 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경제정책 진짜 엉망 아닙니까? 엉망인데도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황교안 대행의 이제 이 지지율은 뭐 어떤 실적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송영길 의원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맞대결을 했죠. 뭐 이걸 네. 대결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송영길 의원이 완패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행이 보여주는 뭐 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오방실 그 뭐 저는 뱀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던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 보수층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쁜 거예요. 그게 이제 먹히는 거죠. 저는 그 지지율이 지금의 한 뭐 13%, 15%에서 뭐 한 19%까지 나오던데 여론조사가 네. 그렇게 이제 그 뭐 1월달 기준으로 하면 치솟은 거예요. 그 지지율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급등하는 원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풍이 아니고 황풍입니다. 지금 황풍. 그래서 이 황교안 대행이 대행자를 떼고 나왔을 때는 저는 그 지지율을 유지를 못한다고 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송영길 의원하고 그 맞대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권한대행 떼고 나오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검증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 지지율은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다만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보수층에서 봤을 때 통진당 해산을 주도를 했죠.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죠, 해서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반도의 뭐 안보와 그 외교 쪽에서 북한의 이런 뭐 미사일 실험 같은 것이 변수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그 황교안 대행이 주는 그 뭐 안보관에 있어서는 뭐 좀 웃기기도 하지만 좀 모순되게도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여하튼 안보가 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가려움증. 근데 나라를 어쨌거나 북한에 팔아먹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빨갱이 그런 데서는 척결에 선봉에 섰다. 뭐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는 그게 거죠. 저는 한 10%까지가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 제 이의를 제기하면 군대 안 갔다 온 게 뭐 큰 적일로 국방의 적일 했다고 안 했다는 게 아킬레스로 작용한다는 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현역 있고 요즘 같으면 뭐 상근 예비역 있고 그다음에 요즘 공익이라 일어나요. 예. 그런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죠. 뭐 여기 여러 가지 있고 또 이제 뭐 몸에 안 좋아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고 싶은데도 못 갈 수도 있었으니까 뭐 그분 뭐 가려움증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검증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아니 그분이 사시가 됐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었으면 군법무관으로 가도 돼요. 군법무관이라는 게 업무가 그렇게 과중한 곳은 지금 그 얘기를 그걸 저기 하자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병역을 안 맞췄다고 해서 뭐 국방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거는 좀 우리 한 사장님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눈치 안 보고 하이킥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의 분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수의 극한 분열을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랑 군 통수권자잖아요. 군을 지휘할 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일반 뭐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이 건강 때문에 군대 안 갈 수는 있지만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은 반드시 남자인 경우는 군을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때 무슨 뭐가 터졌죠? 그 저쪽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방카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군대 한 사람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앉아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타격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모두가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고위 공직자가 된 기본 조건은 하여튼 그런 건 좀 수행한 임무로 완성한 사람이 하면 좋겠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15년 동안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통령.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통령을 보는 그런 제가 상황이 이거는 되겠군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애국보수라고 저를 지칭하시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거 약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인권 차원에서 얘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인권 차원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예를 들어서 병 때문에 안 가신 분이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정이지만 그건 인정해주는 사유인 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한치호 그런데 소장님을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이거 공직자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 공직자로 예. 알겠습니다. 전 면제라 조용히 있겠습니다. 보수 입장에 계신 분이 저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됐어요. 응? 더 안보를 강조하고 아니 안보를 강조합니다. 저는 저희 3대 병역 명문가 신청하는 게 우리 아들만 현역 가면 끝나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다양성의 세계를 좀 인정해야 뭐 그런 아니 차이가 군대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떤 뭐 취업을 하는데 차별을 받는다든가 뭐 이러면은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절대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저는 좀 그거랑은 좀 다른 이거 것 같아요. 대통령도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하세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더 하시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할 말이 피부가 많은데. 가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 출마하고 나면 그때 더 얘기하면 되고요.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무슨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는 그 전염병의 천국이 됐습니다. 그냥 갖다가 무조건 땅에다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능의 극치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능의 극치고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정 운영 스타일이 장관들이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매일 앉아서 불러주면 적어다가 그대로 시행밖에 안 해봤잖아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파헤치고 해법을 찾고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몸에 이제 뱉다 보니까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시국이 아니면 이 그 구제역이나 AI가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농민들 죽어나고 있어요. 예, 서민들도 죽어나고 있습니다. 예. 계란값 때문에. 계란값도 오르고. 근데 최근에 사실 AI가 한번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구제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2월 고기값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2월 5일 날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보은에 있는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이제 확진이 결정된 다음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냈냐면 소는 97.5% 백신 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소가 구제역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6일부터 보니까 충북 보은 젖소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 정읍 한우 농장은 5%. 뭐 이러니까 이제 다 비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 다시 이제 해명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구제역 항체가 생긴 소의 비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농가 9만 8천여 곳에서 얼마나 정부 백신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정부 이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컨트롤 타워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김재수 농림부 장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분에 대해서? 진짜 그분 장관 어렵게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이렇게 막 반대하고 막 청문회에서 그 난리를 치고도 장관이 되셨는데도 진짜 결국은 이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업보지요. 예?
근데 이게 뭐 백신 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그 백신이 거예요. 정상적인 백신이 아니고 물백신. 물백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죠. 방산 비리처럼 뭐 이런 그런 건 백신 아닌 비리가 있는 거고요. 거예요? 제가 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외국 기업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백신 시장에 대해서 외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네. 그때 경험을 해서 제가 조사했던 걸 말씀드리면 그 선진국들은 백신 주권주의를 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전염병 백신 뭐 그다음에 그 동물에 대한 이런 전염병 백신 이런 백신이 이제는 국가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뭐 백신도 개발하고 백신도 맞히게 하고 백신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뿐이에요. 뭐 하나 시작되면 그때만 우르르 모여가지고 야 백신 빨리 이거 문제다 이거 확보해라. 그러고 나면 다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전염병이라는 게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는 데 비해서 선진국은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신 시장을 먹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리면 농민들한테도 이 소한테 좀 백신 좀 맞히셔 돈 좀 들어가더라도 해도 농민들은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엊그저께 김포를 갔다 오는데 그 방역하는 그 라인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차에다가 그냥 막 뿌리죠. 막. 예, 엄청 뿌리지 않습니까? 그 길을 피해서 왔어요. 저도 나쁜 놈입니다. 자백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가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아이 낳으면은 주기적으로 예방주사 맞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동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농림부지 안 하는 게 그 백신을 맞게 되면은 가축 청정 지역에서 청정 지역으로 못 들어가요. 수출하는데 지장이 좀 온답니다. 맞아요. 등급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해서 얻는 어떤 이득과 맨 이렇게 살처분해서 보는 피해를 비교해 보면 차라리 청정 지역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고기가 얼마나 외국에 수출된다고 그 청정지역에 못 들어간다고 그걸 그렇게 합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이거 법으로라도 백신을 잘 해서 더 이상 전염병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잠깐 장사 좀 하면 안 대표님이 그래서 자, 장사하십시오. 가서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이제 그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하는데 그 동안에 그 AI 나왔다가 또 이번에 이거 구제역 나왔다는데 진짜 그 매번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 제대로 그 백신 체계가 우리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게 사람이 아니고 동물에 대한 거죠? 네, 동물에 대해서 그 아주 뭐라고 하죠? 하여튼 병원을 만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우리나라가. 사람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말이죠. 아니 사람도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뭐 메르스니 뭐니 그런 사태 났을 때 우리가 뭐가 됐다 안 됐다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도 그랬었고요. 신종플루 때도 우리가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왜요?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막은 거 보세요. 그때는 막았는데 왜 지금은 못 막는 겁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은 그걸 못 막는 겁니까? 그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백신 주권을 안 갖고 있고 백신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제약회사들이 그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정책 당국자나 여기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저 정치하시는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외국 기업에서 의뢰를 받고 조사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녹십자나 LG 생명과학 이런 데 백신 잘 만들잖아요. 백신도 만드는 방법이 틀려요. 이 계란은 그러니까 유정란이가 계란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균을 그냥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계란 갖고 하는 만드는 방법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균만 갖고 하게 하는 거는 그 경비가 한 30% 더 들어가는데 그게 부작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이 사례들이 생기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그런 걸 볼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 예방에 좀 대한 후진국 같은 거예요. 예방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거죠. 그런 건 이제 좀 후진국 같은 거예요. 저는 좀 이거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이 안보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한반도 주변의 외교나 안보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한 1년 유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강대국은 침략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그러니까 강대국 마인드를 절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위정자들은. 네, 저는 이거부터 바꿔. 그러니까 침략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부터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이거 관련해서는
이 정부의 이제 인사 정책도 저는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메르스 때 얼마나 우리가 난리를 겪었어요. 그때 진짜 이제 공포스러웠죠. 그때 장관이 문영표 장관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연금 전문가. 연금 전문가를 갖다 앉혀놓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거를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그 다음에 또 다시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그 무사 안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좀 떠받쳐주는 이런 인사 정책들 때문에 이 이런-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알파부터 오메가가 다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지율 15%가 넘는 안희정 지사 얘기 좀 해보죠. 이 안희정 지사가 이제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한테 경제 정책을 일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김종인의 남자 얘기 좀 해보시죠. 최은현 의원님. 최은현 의원님 얘기 좀 해보시죠.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예, 없고 아니라고 일단 부르는 오보인데요. 예. 저 일단 김-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 제가 그렇게 예, 표현드렸잖아요. 네. 김 대표께서는 더 이상 이 이명박 박근혜 같은 형태의 정부가 5년 더 이상 지속이 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런 신념이 확실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정권을 확실하게 교체할까 이것만 이제 몰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기 쭉 몇 가지 적어놓은 건 내용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왜 박근혜 후보 때 경제 민주화 얘기했던 걸 다시 또 이제 리바이벌 하느냐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너무 한물 가도 뭐 두 물 이상 간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정책 아니냐는 거죠. 4, 5년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네. 불공정이 더 심해지는 거고 이거는 그당 2012년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했으면 되는데 2013년 8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 개정 다 만들어 놨어요. 황교안 씨가 법무부 장관을 있을 때 정부 법안으로 상법 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발의해서 통과됐으면 오늘 이 상황도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013년 8월에 재계 회장들하고 청와대에서 회동한 이후에 이걸 이제 유야무야로 없애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정경유착은 계속 가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정말로 이 기회균등 모든 우리 경제 주체들한테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 능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회 자체마저도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거냐. 이게 경쟁 민주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가 뭐 지난다고 그래서 뭐 옛날 구호다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이 안 됐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야 바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를 뭐 재벌을 때려잡는 법이라든지 뭐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제 행태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정말 한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도 어렵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성장을 하려면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리고요. 네. 그럼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은 지금 표 때문에 지금 선거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김종인식 경제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소득 재분배, 특히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이 김종인 전 대표하고 손을 잡는 쪽은 기득권층,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표를 잃어버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확장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뭐 굉장히 이런 이제 오해 같아요. 우리 김 대표께서 부자 증세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앞장서서 기업의 이제 법인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왜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냐 그런 이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일 경제에서 큰 문제가 돈이 돌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왜 돈이 안 돌까? 국부는 창출이 되는데 이 부의 분배가 가정이나 기업이나 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경제 3주체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5% 성장했다 그러면 가계로 한 1% 가고 기업으로 10% 가고 정부로 한 4 내지 5% 갑니다.
그럼 기업으로 부가 모이는데 그럼 기업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은 돈이 돌 텐데 기업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내수가 없고 수출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계속 기업한테 돈을 이렇게 잠겨두면 돈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잠겨놓은 것보다 차라리 개인 부분으로 가게 하고 정 부분으로 가게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5%인데 재정의 뒷받침으로 0.5% 했습니다. 민간 부분은 0%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2% 성장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인세라도 많이 올린 것도 아니죠. 500억 이상 납세전 이익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한 400개밖에 안 됩니다. 이러는 얘기를 하면 이제 중소기업 어려운데 왜 법인세 올리려고 하느냐. 해당되지도 않아요.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가 안 된다?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 와서 500억 이상 납세전 이익이 올린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을 정상화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는 게 지금 비상 상황에서는 그런 제안인데 저도 뭐 과거에 이 정통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순환기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겪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제 문제를 다루는 거지 무조건 뭐 부자 증세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야마를 딱 주제를 뽑아내는 것에 익숙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갔어요. 마지막으로 최배 의원 고정 출연 중이시니까 안철수 캠프에 계시죠? 네. 안철수 씨 교육제도의 변화. 그 얘기 중에 애들을 5살 때부터 학교에 보내자, 초등학교에 보내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아줌마들이랑 할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야, 그 잘 찍으신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타겟팅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얘기했는데요. 그 학제 개편하면서 그 3살부터 만 3살부터 유치원에 2년 다니고 네. 그걸 의무 교육으로 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가가 애들을 키워줄 테니 나가서 마음껏 일해 보라는 것을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를 한 했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살부터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1년 일찍 들어가니까 사회진출도 1년 빨리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이 조금 복잡하긴데 그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의 고등학교의 개념이 아닌 직업학교 또는 진로 탐색 학교라고 해서 이제 그 진로 탐색 학교 가는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 예비대학처럼 뭐 학점도 좀 따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자고 해서 그 입시를 좀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 가는 과정에 그 중간 단계를 넣음으로써 그래서 사교육 절감도 하고 새로운 더 창의적인 그런 인재 양성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제가 이거 발표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결혼한 지 지금 한 15년 됐는데 애가 없는데요. 집사람이 애 하나 낳지. 와우. 그래서 내가 한소리 나왔어요. 저기 안철수 대통령 되면 그래 낳자. 이거 실행시키면. 근데 이유가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그 정책은 되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써도 되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정책 네.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대연정 한다는 안희정 지사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딱 제 집사람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그 육아휴직 3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 낳고 3년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 국가가 데려가서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초등학교 가르치고 이렇게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젊은 젊나 우리 와이프가 아무튼 여성들에게 되게 엄마들에게 확실히 호응이 할머니들도 좋아합니다. 애들 보면 묶이지 않으니까. 그 뭐 관절염도 금방 오고요. 엄청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빨도 다 빠지고. 지금 그 부의 불평등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제 네. 제가 오늘 뭐 힘의 이동인가 하는 책을 보고 왔는데 그 분은 저기 그 대안으로 교육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답이 교육이다. 이 부의 불평등의 근본적인 답은 뭐 장기적인 답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 교육
정책을 제일 먼저 발표를 했어요. 네. 안철수 맞습니다. 예,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보육 정책을 또 제일 먼저 네.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여성이면서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두 그 후보의 이런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아주머니들하고 할머니들이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의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주위에서 저도 뭐 아유. 몇몇 분들이긴 하지만 볼 수 있었다는 점. 저도 그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느낌이요. 그날 우리 안 대표께서 뭐 잘 되시면 좋겠지만 혹시 뭐 하면 교육부총리 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갑자기 우리 안 대표를 이렇게 칭송하는 저기가 돼버렸네요. 아 불쾌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 되실 분은. 그래서 제가 최윤열 의원님께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저 두 분이서 경제 네. 기업 투명성 회계 회계 투명성. 공청회 하시면서 두 분이서 아주 말씀 나누신 게 신문에 사진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던데요.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오늘 여기 출연하신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전날 제가 국회 무슨 포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새누리당의 정우택 대표가 대표로 있는 포럼이에요. 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한 20몇 명이 참여하고 다른 당도 한 명씩 참여하는 건데 아침에 포럼을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의 다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당정 협의를 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부가 정신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면 새누리당하고 당정 협의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국회의원도 9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상호 대표께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제안을 하시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4당 원내대표 내지 정책위 의장과 정부가 머리 맞대고 정말로 그것이 당정 협의가 아니라 뭐라 할까요?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해라. 그래야 이 국정이 돌아가지. 새누리당하고만 당정 협의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자, 여성 보수 논평가 이수희 변호사 오늘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하이킥 어떠셨어요? 저는 팟캐스트 출연이 처음이에요. 오늘이. 방송은 엄청 많이 나가시면서 또 축하합니다. 이런 팟캐스트는 또 처음 나오셨군요. 예, 그래서 저는 거의 어렵게 모셨습니다. 팟캐스트는 좀 뭐 웃고 왁자하고 좀 약간 좀 배설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닌가요? 오늘 굉장히 차원이 높아서 좀 겁났는데요. 우리 최은일 의원님께서 경제 공부를 너무 많이 또 시켜주시네요. 오늘 굉장히 조용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